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곡 익숙하시죠? 네,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어로 된 다양한 가사와 전통 구화까지 선보이며 세계 시장에 우뚝 자리했습니다. K-컨텐츠의 열풍, 비단 방탄소년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칸이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부터 펭수까지.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올 한 해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K-컨텐츠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돌 노래 잘 들으셨죠? 네, 네. 종종 듣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21세기 비틀스라고 해도 괜찮은데 네. 인기가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어느 정도 알지만 정말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소식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월드 투어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번 올해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20개 도시에서 네.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이제 관객을 끌었거든요. 네. 세계 투어 공연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탑 아티스트 정도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네. 아예 우리가 공연 자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영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 이제 우리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 1월 1일 이래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인이 집중하죠. 곳인데. 거기에서 크리스탈 드롭 혹은 볼 드롭이라고 하는데 네. 크리스탈 공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행사가 타임스퀘어 있는데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 거기에 이번에 BTS가 가게 되는데요. 네. 함께 볼 떨어뜨릴 때 옆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 보면은 네. 포스트 멀런 또 약간 락커의 전설이랄 수 있는 엘라니스 모리셋 이런 이제 팝 아티스트와 함께 네. 이번에 그 크리스탈 볼 드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네.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0만 명. 요즘에 TV 안 본다고 해도 1월 1일에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타임스퀘어에서 하는 것들. 네. 거기에서 중앙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인 위상에 올랐다. 그리고 올 한해 돌아보면 빌보드, 영국 차트 거의 다 휩쓸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하나 이번 2020년 아닙니까? 네네. 2020년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저런 행사의 중심이 된다는 거는 이게 데케이드, 10년 단위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10년에 한 첫 해의 첫날 첫날 벌드롭이니까요. 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네. 혹시 한국에서 그걸 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 유튜브라든가 아마 그 네. 생방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아마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작 12월 31일 네. 카운트다운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샘 헌트, 네. 또 포스트 멀론, 네. 이제 BTS가 나오는데 네. 여러 방송국에서 하는데 ABC 방송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네. 보려면 네. abc.com으로 가든지 앱을 깔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되고 네. 아마도 여러 루트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시간을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20개 도시를 돌았고 네. 그게 한 전 세계 13개 나라인데 네, 그 과정에서 대단한 팬들을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에는 한국에서 사흘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경제적으로 경제평론가님이십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요번에 그 3일 10월에 있었던 저 BTS 이 월드 투어만입니다. 거기에서 네.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지금 1조 원이다. 정확히는 9,2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1조 원이다. 네.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3일간의 공연에 1조 원이냐라는 네. 건데요. 일단은 직접 효과, 저기 밑에 나온 3,300억은 네. 일단 관객들 와서 티켓 샀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렇죠. 해외 관광객 들어왔겠고, 네. 숙박했겠고, 그 공연하게 되면서 고용들 있었겠고요. 네, 고용 네. 관련한 또 페이도 줬겠고 여러 가지 네. 부가가치가 3,300억이고 네, 네. 나머지 6천억에 가까운 5,900억의 저 간접 효과는 뭐냐? 네. 일단은 외국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18만 명이 왔는데 공연을 보러 오면 한꺼번에 또 같이 오잖아요. 네. 친구들, 가족들. 18만 명이 온 그 가족들과 함께 네. 된 18만 명이었고 그들이 다시 또 본국에 가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그들과 함께 연계된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유발 효과가 6천억에 다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의 1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기 화면을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공연 때 서울에서 사흘에 18만 7천 명이 왔고 네. 평창 올림픽에는 28만 명인데 사실 평창 올림픽은 홍보비를 엄청 썼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8명 같은 경우 네. 18만 명은요.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은 아마 자녀만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모들도 함께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은 웸블리 스테디움입니다. 네. 영국 예, 영국에서 지난 했을 6월 때였었고요. 1일 생중계할 때 그 장면이에요. 하고 저건 또 무슨 장면이냐면 네. 그 공연에 티켓만 있는 친구들만 들어가지 않고 네. 저렇게 팬덤들이 밖에서도 네.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번에 18만 명 입국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못 구했다 하더라도 네. 함께 왔던 거죠. 아, 네. 지금 웸블리 스타디움 앞에서 팬들이 지금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조 원, 사흘 만에 1조 원의 효과를 우리 중견기업 하면은 네. 뭐 보통 매출이 한 1,500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1,000억에서 3,000억 이상 뭐 이 정도를 네. 보는 거, 3,000억까지를 보고 있죠. 중공기업 대여섯 개의 매출액에 버금가는 규모네요. 그거를 세 번의 공연 만에 네. 이제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 뭐 CNN 등에서도 이 BTS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던데 네. 그쪽에서 뭐 이 경제 효과, 전체적인 경제 효과를 인용을 했어요. 우리 국내 연구원이 발표한 그렇습니다. 거를요. 예, CNN에서 소식도 좀 특집 전해주실까요? 기사를 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때 당시에 K컬처였었고 네. K컬처 중에서 K팝 그 중에서 네. BTS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다뤘었는데요. 네. 당시에 인용했던 것이 우리 현대경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아,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했던 BTS의 경제적 가치. 를 이제 인용을 했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보면은 BTS가 2013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현재 인기가 2023년까지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10년간의 활동을 이제 가정을 한 데뷔한 겁니다. 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경제 효과. 예,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무려 56조 원의 경제, 직접적, 간접적, 그다음에 실제 생산 유발 효과, 나아가서 부가가치, 연간 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네. 거의 연 5조 원 정도를 일으키고 네. 있다라고 해서 이제 네. 56조 원이었었고요. 네, 네. CNN을 대단하네요. 보면 네. 고스란히 이제 반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BTS의 인기 비결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정철진 평론가께서 꼽으신 인기 비결이랄까? 뭐 제가 뭐 예술성이라든가 네.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은 뭐 문화평론가의 영역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는 네. 아예 초창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한 이거 이제 본 글로벌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네. 태생 자체가 뭐 국내 시장이라든가 네. 아시아 시장으로 그치지 않고 네, 네. 일단 세계 네. 청소년들을 향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먹혔었고요. 근데 그것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K-팝, K-컬처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제시를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표본 모범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온라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을 활용도가 가장 뛰어났다. 이 부분도 다른 우리 그룹과 다른 특이한 면 같아요, BTS.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게 뭐 BTS 자체의 네. 또 다른 뭐 하나의 뭐 행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또 SNS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SNS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케팅이 쉽게 네. 아마도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은 네. SNS가 이 정도가 발달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네, 이것이 네. 이제 디지털 문화와 맞물려서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K 컨텐츠, K 한류라 그러면 비단 BTS만이 아니고 영화도 대단했잖아요. 기생충. 네, 그렇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 네. 이 효과도 사실 더블 극단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의 깐 네. 영화죠. 황금 종려상. 네. 이 황금 종려상은요. 우리가 막 상식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네. 외웠던 네. 저게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네. 90년대만 해도 저게 수상을 할 줄 몰랐었는데 네. 지금 깐뿐만이 아니라 내년 2월에 있을 아카데미에서도 네. 거의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아, 당시에 아카데미. 이제 프랑스와 저 유럽 영화 이 산업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 이것은 봉준호 감독을 향한 상이기도 하지만 네. 그동안 한국 영화, 네.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하나의 평가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K-컬처에서 K-팝 말고 네. K-무비도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 이게 하나의 기생충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영화의 탑 10에도 기생충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BTS에 이어 봉준호의 영화, 우리 K 한류가 대단한데 네, 이 한류가 사실은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또 요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런 글로벌 마인드를 네. BTS가 갖고 있는 특히 네.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네. 뭐 그런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공감을 얻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를 국내가 아니라 해외 또 해외 소비자를 의식해야 되는 네. 인식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네네. 요즘에 이제 유통을 잡아야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가 마진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의 컨텐츠 우리인데 요즘에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상 쪽은 넷플릭스라는 저 글로벌 유통한테 그렇죠. 상당 부분의 수익을 네. 넘겨주고 있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저 OTT 서비스 네. 좀 빨리 키워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BTS가 이번에 대중문화가 이 병역
대체복무에서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군대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던데 네.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상당히 걱정이 되는 팬들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자, 한류의 우리 효과 내성을 정치활주 평론가님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0년입니다.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집중진단에서 모르면 손해볼 새 달라지는 제도를 준비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우리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해가 몇 시간 남질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 교수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예. 올해 가장 뭐 기억이 나는 경제 이슈랄까? 예. 이런 걸 뭐 짧게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글로벌 이슈가 좀 네. 중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일본과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이제 감소했었죠. 그렇죠. 지난 12월부터 해서 줄곧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뭐 10월에서하고 11월 사이에서도 네. 한 14% 이상씩 감소가 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12월도 아마 감소세는 조금 둔화될 상황이지만은 네. 어쨌든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불안 요인이 있어서 좋아지길 내년부터는 기대해보고요. 네, 네.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 중에서 이제 DLF 사태에 대한 그 금융 피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DLF 있는데요. 파생 상품 손해. 예. 특히 이제 키코 사태 이후로 오랜 기간 네. 동안 이제 금융 소비자에 대한 피해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소비자들하고. 네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원만하게 좀 해결되는 위해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 이런 네. 것들이 조속히 이제 금융 그 감독 당국에서 규제를 네.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국내적으로 이제 노동 이슈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논쟁이 중점적인 많았죠. 쟁점화 네. 사항이 되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제 네. 도입, 요게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인데요. 네. 내년에 이제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50인 이상, 네. 그다음에 명, 299인 이하 중소명, 네. 그 작업장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 1년 동안 그 계도 기간을 둔다 그래요. 중소기업들을 그러니까 1년간은 위해서. 지키지 않아도 예. 크게 처벌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준비 기간. 것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240원, 즉 2.9% 정도 올라가지고 아, 올해보다 2.9% 올라서 240원 올라서 8,590원으로 네. 지금 확정이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들 적용됐을 때 네. 적자는 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2.9% 오르지만 저 화면을 보니까 예. 2019년, 18년 두 해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합해서 거의 27%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예, 이제 내년엔 조금 오르지만 이제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거죠. 예, 정부하고 네. 여당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결과인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이제 그 올해 2.9% 오른 내년에 오르는 거는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세 네.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네네.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준이 이제 올라가고 상당히 있고요.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에 네. 중소기업들의 어떤 부담은 상당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잖아요. 근데 지키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네.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10,00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네.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최저임금 52시간 알아봤고요. 우리 금융 쪽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요, 내년에. 예. 금융 쪽에 그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생산성 금융을 네.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생산성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비자들 이제 가게에 지원해주는 대출보다는 네.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대출을 좀 확대하겠다. 기업 지원을 예. 좀 늘리겠다. 그런 이제 규제가 나온 거에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예대율 규제라고 있습니다. 예대율. 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100% 네. 이내로 이제 운영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대비 대출 규모가 이제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네.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기업 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법인 대출에는 기존에 이제 그 대출에 법인 대출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예대율 산정하는 그 계산에서
그 115% 아니 100%를 85%로 인정을 하고요. 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100% 인정하는 거를 115%로 이제 아.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 대출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개인 대출은 줄수 줄어드는 있고. 거죠. 네. 그런 게 하나 인센티브가 있던 것 그렇군요.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 촉진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예.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늘리겠다 뭐 그런 거군요. 이게 그 정부가 이제 한 4조 5천억 정도를 네네. 투자해가지고 네. 중소기업에게 이제 금리 1.5% 저리로 네네. 한 15년간 이제 지원해주는 그게 이제 생산성 금융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항목이 이제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핀테크. 네. 예, 핀테크 쪽인데요. 일단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오픈 뱅킹이 내년부터 이제 네.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금융 앱으로 18개 은행의 어떤 그 금융 잔고라든지 네. 이체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죠. 네, 그런 상당히 경- 편리해지겠네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P2P 금융업이 제도권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 예, 네. P2P 금융업이 좀 약간 유사금융 쪽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네. 제도권에 이제 도입이 됐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런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진입 규제가 이제 명문화가 됐고요, 법제화가 됐고 좀 P2P를 활성화시킨다는 예, 그런 건가요?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네. 어떤 제도도 마련이 됐고요. 한 가지 네. 더는 이제 핀테크 혁신 펀드라 그래가지고 네. 4년 동안에 이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한 3천억 정도 네. 투자하는 그런 그 내용도 이제 그 발표가 재정으로 됐어요. 투자 정부가 이제 돈을 넣어서 예. 투자하겠다는 거죠. 핀테크 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 지원도 필요한데 규제가 많아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렇긴 한데 네, 네. 좀 그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금융 쪽의 규제가 사실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또 금융 그 업에서의 또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금융 업체로서 이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대손 충당금 규제라든가 네. 네. 건전성 규제에서 조금 이제 비껴 나가 있는 데 반해서 네. 모든 이런 그 혜택은 사실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충당금 규제라든가 건전성 규제도 받고 있으면서 네. 동일하게 영업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쪽에 또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형평성이나 어떤 그 이제 그 이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네. 그런 양쪽에서 정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금융 쪽에서 뭔가 모바일, 핀테크 쪽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생활면에서 모바일 얘기가 좀 핀테크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런 변화 서민들한테 좀 편리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예, 거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모바일 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긴 뭐냐면요. 기존에 네. 플라스틱 카드 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이요. 네. 이동통신사의 그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신청하고 거예요? 네. 등록하고 그 이제 운전면허에 대해 효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네. 서비스죠. 네. 근데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그런 게 이제 법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네. 이런 이제 어떤 편의성을 갖춘 아. 제도가 시행되는 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제 플라스틱 카드도 갖고 다니면서 혹시나 네. 이제 또 신문을 잊어버릴 받게 수도 됐을 있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네. 이런 모바일 확인 서비스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하게 네. 이제 운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생활과 이제 밀접한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상당히 중요한 이게 노후 생활인데 예. 이게 나이가 좀 낮아진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융의 네. 어떤 그런 변하는 부분, 네. 서민금융지원 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인하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이제 부부 중에서 연장자 6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후적 연금장치입니다. 네.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게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정부가 어떤 그 금융 지원을 해주는 영무기지로
기존 형태의 어떤 그렇죠. 서비스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만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많이 이용하고 싶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탈 때까지 62세나 63세 때까지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기다려야 이게 굉장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55세까지로 연령을 인하한 부분이 있고요. 네. 혹시 예. 대상은 주택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예, 아니면- 그게 이제 네. 그 당초에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올해 11월 달에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네. 발표하시기로는 연령을 5세 정도 인하하고 55세로 낮추고 그다음에 현재 네. 시가 9억 원인 그 주택을 네. 공시 가격으로 9억 원으로 이제 바꾸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막상 그 올해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도 네. 달라지는 금융제도에서는 그 내용에서 연령 부분은 지금 5세 낮아지는 건 나와 네. 있는데요. 아. 시가가 공시 가격으로 변하는 부분은 아.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9억 원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네요.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공시가로 같고요. 바뀌면 예. 공시가가 한 시가 7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까지 될 수 적용이 있는데 된다는 아직은 거죠. 안 된다 그런 예. 얘기죠. 공식적으로 이제 네. 금융위에서 나온 그 변화는 금융제도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네. 또 이 생활면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뭐 감치하는 제도? 예. 근데 감치라는 게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둔다는 건데 예. 아니, 세금 안 냈다고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나올 수 이게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네. 없던 제도인데요. 네.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이제 고액 체납자들, 네. 국세 안 내시는 분들이 네.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이제 감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떤 좀 강경한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국세 3회 이상 체납하신 분들,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 합계가 이제 2억 원 이상인 분들, 2억 원 이상을 예, 3번 이상 안 낸 사람들. 안 낸 분들, 네. 그다음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제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분들이라고 판단됐을 때 네. 이제 그 감치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국민들이 조금 주지하셔가지고 네. 피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감치한다면 유치장에 보낸다는 건데 세금 안 냈다고 유치장에 예. 보낸다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내년에 그 주류세도 개편이 돼서 우리 주당들은 예. 상당히 관심이 많던데 예. 세금은 바뀌는데 이제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주종간 네. 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도입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존에는 전 주종에 대해서 종가세를 적용했죠. 네, 종가세라고 가격에 하는 대해서. 거는 네. 이제 그 국내 가격 같은 건 출고 가격이라든지 네. 네. 수입 가격 맥주나 예를 들어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 가격을 과세 표준에 적용을 네, 해가지고 네. 주세율을 정해서 이제 그 주세 부담액을 정했는데 네, 이제는? 이 종량제로 했죠. 아 양으로. 네. 예,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나 용량을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세를 매기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화면을 보니까 예. 맥주는 출고가의 72% 가격 기준으로 거기였는데 이게 리터당 리터당 830원 30전 30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탁주 막걸리는 같은 경우는 출고가의 기존에는 5%에서 이제 5%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종량제로 바뀌면서 네. 41원 70전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네. 맥주 같은 경우가 캔 맥주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 캔맥주. 예, 네. 그러니까 생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제 맥주 업체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한시적으로 좀 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세율을 2년 동안 좀 20% 정도 경감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맥주가 좀 이슈가 되고요. 네. 맥주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종가로 이제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네. 출고 가격으로 적용되는 국내 맥주하고 네. 그 수입 신고가로 적용되는 수입 맥주 간에 형평성이 있다. 그동안에 수입 맥주가 워낙에 그 유리했잖아요. 유리했죠. 가격 그러니까 면에서. 이제 네. 주세 부담액이 작아지면서 네. 그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캔맥주 가격은 인하 요인은 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번 그렇죠. 가격은?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맥주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탁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발효주인데 네. 이게 너무 이제 낮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주세율이 맥주나 증류주, 소주, 위스키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네. 종량제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서지영 교수님 올해 생활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